미국 칼교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와 US 버진 아일랜드 공화당 코커스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연방 대법원과 로버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에 가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커스 승리뿐 아니라 후보 자격 소송에서도 웃었고, 바이든은 기밀 서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화를 냈습니다. 연방 대법관 거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걸 여러 이유로 꺼려합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소송들이 남아있지만 수정헌법 14조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는 바이든 기밀문서 취급 관련 수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과 상원 의원 시절 문서 가운데 일부는 의도적으로 보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기소 여부가 아니라 바이든의 기억력으로 번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거의 화까지 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입니다. S&P 500는 역사상 5,000대를 처음으로 넘은 뒤 유지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의 주식시장은 메인스트릿의 여러 분위기도 반영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관련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은 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가져가는데 미국이 동의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거짓 주장에 러시아도 모르고 러시아 언어도 모르는 터커 칼슨은 반박할 수 없었고, 애초에 반박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터커 칼슨은 자신이 세계 최고의 방송인이기 때문에 푸틴이 인터뷰에 응했다고 선전하지만, 클렘린은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칼슨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쉬운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기자회견에서 중간에 화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밀 서류 관련 그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가 발표한 수사 결과, 이 내용이 이제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앞에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공화당 이번에 한 번은 예비선거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어제는 코커스를 통해서 유권자, 공화당 유권자는 2번 선거를 치르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압승입니다. 또 US 버진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쉽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네바다주 공화당 코커스에서는 다른 후보가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비선거에서는 니키 헤일리를 포함해서 마이크 펜스 이름도 있었고, 팀 스캇 이름도 있었고, 물론 두 사람 다 예비선거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지만 투표용지를 아마 그 전에 만들었는가 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커스에서는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몰표가 갔고, 그래봤자 48,400표입니다. 그래도 니키 헤일리가 예비선거에서 받은 그 표의 2배 이상 되는데요. 2만 1,100몇 표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어제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네바다 코커스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사업가면서 목사입니다. 사업가면서 목사인 라이언 블링클리, 이 사람
381표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압도적인 승리다. 이래서 이제 그 니키 헤일리가 처음부터 트럼프를 위한 대선판 깔아주기다. 네바다주의 코커스를 공화당이 고집한 것은 주정부가 예비선거로 돌아섰는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26명의 네바다주의 대의원 전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표를 가졌어도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코커스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로써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 4번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US 버진 아일랜드에서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다른 뉴스들이 조금 덜 했으면 이것이 조금 더 키워질 수도 있는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에서의 과연 그가 미국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심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쭉 그 연방 대법관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헌법의 해석도 있지만 뭔가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도 감안하는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는 지금 뭐 결과는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언제라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선거와 딱 맞물리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 발표 타이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양측에서 얘기를 하고 연방 대법관들이 이런 말들로 해석을 했는데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들도 다 판단할 만한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이것이 기자회견 자체가 특별검사 로버트 허 검사의 그 발표 그 보고서에 쓰여진 내용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이제 1년 정도를 조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든요. 나 기억력도 좋고 대통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나이가 어떻다는 거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 특별검사 로버트 허 검사가 보고서에 쓴 것이 정치적인 수류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부통령 때와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의 그 자료를 일부는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가져갔으면 고의적으로 어떤 서류를 왜 가져갔나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고의적으로 가져간 것을 알면서도 그럼 왜 로버트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센시티브한 다큐멘트 오히려 처음에 걱정을 했었던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그 기밀 서류 같은 것을 막 그냥 허술하게 취급한 사진 같은 것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 어떠나 했더니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오히려 뭐 다른 것들이 작았으면 부각됐을지도 모르지만 별로고요. 센시티브한 그런 다큐멘트들을 민감한 문서를 고의적으로 보관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이제 국가 안보에 사실은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민감한 센시티브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급이다. 이렇게도 적혀져 있었는데 뭐냐면요. 200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외교 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건 그럼 왜 고의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본인 부통령이었었을 때의 서류죠. 오바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나중에 내가 맞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오바마가 틀렸다는 것을 역사는 나중에 이걸 가려내야지 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자료, 민감한 그 자료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2009년도였어요. 그때는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임기 첫 번째 중간 정도 됐네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좀 더 미군을 증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노련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 연방 상원 의원도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뭔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도 수십 년 났고 해서 본인은 열심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더 늘리지 말아야지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는데 오바마가 당시에 부통령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걸 증언을 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역사가 이걸 밝혀야지 될 거야. 오바마가 틀리고 내가 맞았어 하는 걸 그런 뜻에서 갖고 있었다. 이것도 이제 특별검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수사 결과. 그래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이제 몇백 페이지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만 200페이지 이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이게 300 몇십 페이지짜리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였거든요. 그 밖에는 이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로 델라웨어 집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등의 그런 자료를 뭐 이렇게 섞여서 가지고 갔다던가 바이든이나 보좌관의 실수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유죄야 하는 것을 검사로서 기소할 때는 유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기소를 그 자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지 이건 내가 아무리 심증은 있어도 유죄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라고 확신이 들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기록에 지는 기록을 알면서 왜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여러 가지로 바이든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 판결에 대한 법적 기준이요. 그래서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기소를 해도 배심원들은 바이든이 고의로 그 문서를 보관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좋은 사람, 선의가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기억력이 나쁜 poor memory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다. elderly man이다. 그런 선의는 있는데 기억력이 아주 나쁜 elderly man으로 배심원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심원단 앞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선다면 이 특별검사하고도 5시간 동안 이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딱 터진 그 다음 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판단을 했고 선의가 있고 기억력은 아주 나쁜 나이 든 남자 엘더리맨 그런데 배심원단 앞에서도 똑같이 배심원단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동정심도 많은 노인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냥 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검사 측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오랜 동안의 기록물 보관소에서의 요청, 관련 담당자들의 요청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나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그걸 또 어디다가 감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로 지명을 했던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다르다. 그리고 바이든이 기억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그 특별검사 측에서는 확인을 했느냐면은 이제 그가 부통령이었던 연도도 기억을 못하더라. 그리고 아들이 몇 년도에 큰아들이 그 보가 암으로 숨졌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많은 그 기억력이 없으면 2017년도 전기 작가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를 대필하는 그 작가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전기 작가 대필가가 특별 검사 측과 인터뷰에서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뭐 여지는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원래도 기억력이 없고 말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건 전제로 깔고
글쎄요. 아들이 몇 년도에 숨졌다. 내가 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부통령을 했고 상원의원을 했고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의 미국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몇 년을 했냐고 하면 저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방송 몇 년 했냐고 하더라도 대강만 기억하지 기억 못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그게 특별검사 측에서는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뭐 숫자를 암기하고 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면은 있다고 하고 실제로 바이든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검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한 5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5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고 나서 그 얼마나 엄청난 국제적인 위기를 처리하는 도중에 내가 이 기밀 서류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지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신도 막 여러 갈래 막 써야 되고 할 때도 인터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본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이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좋게 시작을 해요. 내 기억력 괜찮은 편이다. 맞다. 나이 든 사람, 기억력이 조금 없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 맞지만 또 선의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 맞지만 난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됐고 날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의 혼란스러운 상태도 좀 안정적으로 돌려놨고 그리고 내가 왜 그들이 뭐 내 아들이 몇 년도에 숨졌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뭐 그들이 아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그런 지적 같은 거 전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I don't remember when my son died. How in the hell dare he raise that? 뭐 어떻게 이런 걸 물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걸 아들 숨진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기자가 이제 기억력 얘기를 다시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이요. Wasn't any of their damn business. I don't need anyone. I don't need anyone to remind me when he passed. 나한테 내 아들이 언제 숨졌는지 상기시키는 사람 필요하지 않다. 근데 기소하지 않은 게 당신이 기억력이 없고 이래서 뭐 배심원도 뭐 그렇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기자들이 묻죠. I don't need his recommendation. It's How totally bad is your memory, and can you continue as president? My memory is so bad I let you speak. As you know, initially the president of Mexico, Sisi. 예, 멕시코 프레지던트 멕시코 시시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오브라도르가 아니라. 그럼 시시는 이집트의 대통령이죠. 이거 이제 그 뒤에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그만큼 내 기억력 괜찮다. 대통령으로서 일하기 괜찮다 하면서 또다시 이제 다른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한 다음에 금방 이렇게 말실수를 또 한 겁니다. 그럼 며칠 사이에 독일 총리 혼돈했죠. 프랑스 대통령 혼돈했는데 다 그 혼돈한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숨진 사람을 현직으로 혼돈을 하고 지금은 멕시코와 이집트는 거리도 엄청 먼데 이렇게 혼돈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이 이 로버트 허라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그 법조인인 거 맞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아니 그냥 수사나 하고 수사 결과나 발표하지 나의 메모리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기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왜 이따위 말을 왜 하느냐 이런 식이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멕시코 대통령과 이집트 대통령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거 치르고 나서 며칠 있으면 82세가 되지. 임기를 다 마칠 때가 되면 87세가 되지 하는 것을 상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시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을 하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 기소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저 사람 기억력이 저렇게 없다고 특별검사 로버트 허 검사가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잖아.
이게 바이든에게 정치적인 수류탄이 됐습니다. 참 나이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대로, 여러분 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대법원의 연방 대법관이 돼 보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이제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1명이 된다면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많은 일반인들은 연방 대법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참 알기는 힘들고 알 필요도 없고 하지만 대법원장 존 로버츠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때로는 뭐 스윙보로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면 가장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마스라든가 닐 고서치라든가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아니면 또 젊은 보수적인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에미 코니 베럿, 여기까지가 이제 6명 보수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캐서린 브라운 잭슨이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이죠. 엘리나 케이건이라든가 아니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이렇게 9명인데 3사람은 진보고요. 어제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 최초의 라티나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만 의견이 좀 안 나온 것 같고,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될 그 자격이 있는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나 없나를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됐는데, 콜로라도주가 자격이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요. 연방 대법원이 이런 걸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를 판결하는 운명적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운명적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쪽에 콜로라도주에서 될 수 없다라고 원고 측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이제 변호사들의 얘기를 쭉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보를 포함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캐서린 브라운 잭슨이라든가 아니면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요. 캐서린이 아니라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나 엘리나 케이건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한다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무슨 뭐 정치를 결정하는 뭐 정치 도구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9명 가운데 8명이 1812년 그때의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남북전쟁보다도 훨씬 전에, 그때 이후에는 미국의 수도가 의사당이 처음으로 공격받은 게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많은 사람들은 반란이라고 부르고 뭐 저는 좀 섞어서 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처음이지만 거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가라 저기 가서 싸워라 한 것도 처음이고, 그 기본적인 것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한 선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동을 한 사람은 수정헌법 14조 3조에 따라서 반역이다. 반역을 직접 했거나 반역자를 도왔거나 반역자를 부추겼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폭도들에게 가서 싸워라 지옥처럼, 그 fight like hell, 아니면 나라가 없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선동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계시겠죠. 그럼 이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공화당도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데,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수정헌법 14조 3조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를 누가 판단을 해? 헌법이 애매하잖아.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딱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써있진 않잖아. 그럼 누가 판단하지? 연방 대법원보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정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9명은. 그럼 그거 의회가 해야지 되는가? 각 주가 결정해야지 되는가? 콜로라도주처럼? 뭐 아니면 선거인단이 결정을 하는가? 유권자가 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수정헌법 14조가 얘기한 여러분이 이제 연방 대법관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공직자인가? 수정헌법 14조에는 이제 섹션 3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 같은 진보적인 그 연방 대법관도 이 수정헌법 14조 3항의 목적은 당시에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연합이 그 로컬 정치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반란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수 없다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된다.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만큼일 텐데 어떻게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 이후의 것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콜로라도주에서 이것을 고소한 그 유권자 편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그리고 지금도 그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투표권과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법이라는 게 뭐 1800년대는 1800년대라고 치자. 어차피 법의 해석은 현대에 맞게 해석하는 건데 다른 이미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로컬에서. 그런데 그 법이 로컬에는 적용이 되고 최고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법은 의미조차도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감옥에 가 있고 누구는 선출직에 나갈 수 없게 이미 막혀져 있는데 왜 대통령만 거기에 예외가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주정부에 이거 권한이 있는 건가? 콜로라도주가 권한이 있는가?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은 오로지 두 가지만 줬으니까 나이가 35살 이상으로 재선까지만 가능하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뭐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형사법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생각도 안 했을 때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 주정부가 하나? 하다 보면은 그럼 주정부가 연방 선거를 관장하는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건 엄청난 파워인데 그리고 또 진보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다른 주들도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미 메인주도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 투표용지에서 이름 빼야지 된다고 결정을 해버렸고 다른 주들도 이러나 저러나 하면서 지금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있는데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관한 그 최고의 선거권에 관해서 관할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 주가 특히 콜로라도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쫙 이제 군중심리처럼 양떼들처럼 딱 빠져나가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야. 이런 얘기를 카탄지 브라운 잭슨과 존 로버츠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만이 한다고 믿는 듯 뭐 이렇게 보인다고 법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의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 다수당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또다시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반란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트럼프가 그 반란에 가담을 한 거야? 하면은 반란이라는 것은 트럼프 그 변호인 측은 이건 반란이 아니다. 폭동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건 맞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뷰티풀 데이인데 또 법원에 가서는 법원 밖에서는 뷰티풀 데이라고 하고 법원 안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범죄라고도 시인을 했습니다. 폭력적이다. 그러므로 폭동이다. 하지만 반란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콜로라도 측에서는 반란이라는 뜻을 보자.
반란이라는 것은 정부를 뒤집으려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다. 1월 6일이 그랬다. 각 주에서 다 우리는 바이든이 이겼어요 하고 공화당 총무처 장관 조지아주처럼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도 우리 주에서는 몇 번 송개표까지 해본 결과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하고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다 줘서 부통령이 그걸 관장하니까 당시에 마이크 펜스가 다 집계를 해서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건데 그걸 뒤집으려고 막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반란이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는 크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 이 같은 결과가 있고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3월 5일 전에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겠죠. 3월 5일이 콜로라도주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등 막 굉장히 대의원 숫자가 많은 슈퍼 튜스데이 선거가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아마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미 투표용지는 인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바다주에서도 마이크 펜스나 팀 스캇의 이름이 그대로 사임한 지 뭐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beautiful things to watch. 연방 대법원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쳐다보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나를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선거 개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저는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거를 하던 제거하지 않던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연방대법원이 이러나 저러나 그렇지 않아도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2000년도에 부시 대 알고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불과 몇백 표 차이로 또다시 송개표를 하느냐 마느냐 플로리다주에서 결국 500 몇십 표 차이 났는데 그 많은 유권자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바이든 편을 조지 부시 편을 들어준 거죠. 그걸 알고가 신사적으로 또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네.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인 기구에 가까워. 그때부터 신뢰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어제의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연방 대법원 그 신뢰가 더 내려갈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과는 또 별도로 최종적으로 의회가 결정하면 의회도 또 정치적이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주정부도 주정부에 따라 다르니까 정치적인 게 되는 거고 결론은 그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옳던 옳지 않던 유권자가 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자는 유권자다.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정치적인 분열을 본질적인 정치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서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죠. 리스 체니라는 공화당의 그 세 번째 서열 하원에서의 딕 체니의 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 재판에 찬성을 던졌다 해서 와이오밍 주에서도 져버리고 그 지도부 자리도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스테파닉 의원이 만약에 내가 부통령이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2020년도 선거 결과를 거절했을 것이다. 마이크 펜스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특히 어느 주죠? 그 지금의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내쫓고 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2020년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제 쫙 힘이 쏠리고 있어요. 정치에서.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천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리, 파워는 줄 수 있겠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낙관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낙관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기록적인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는 5천 S&P 500가 뭐 소수의 기업이긴 하지만 주도하긴 하지만 5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아침에도 다시 이제 지금도 이제 5천대를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네요. 5,013.51 유지하고 있네요. S&P 500를. 나스닥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나스닥은 당분간은 그 Magnificent 7이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7, 애플부터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쫙 7군데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은 것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주식을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테크놀로지, 인공지능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투자가들은 경기 침체를 이제 피했다고 확신하는 그 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괜찮아 하면서도 침체되면 어떡하지? 돈이 많고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 또 찍고 또 찍어주니까 이제는 S&P 500가 지난해에 24%가 올랐고 1월달 겨우 이제 지나갔잖아요. 현재까지 5% 상승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를 하긴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부터 뭐 3월은 아니겠지만 6월이 되느냐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경제는 활성화되죠. 돈 꾸는데 돈이 덜 들면 돈을 꿔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돈을 꾸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른 데다가 쓸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투자가들은 그런 때 베팅을 막 위험하게, 베팅할 땐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하게 하는 그 나래를 조금 펼칠 수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Magnificent 그 7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더 드리고요. 테슬라 공통점이 인공지능이잖아요. 뭐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다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구글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드를 제마이라고 바꿨고 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칩이나 테슬라에도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야지 되니까 공통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 들어서 45%가 늘어났고 한 1년 사이에 5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주식값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700 넘었네요. 주당 716달러. 한 2개월 전에 뭐 한 430달러 정도 됐는데 그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대부분이 통신, 서비스, 정보 기술 분야와 쫙 그 연결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국의 산업은 당분간 그렇게 간다. 해서 엔비디아라는 아주 무슨 뭔가 특수한 세련된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가 1년이 안 돼서 5배 이상 주식값이 올랐고 뭐 가치로 따지면요, 뭐 올 들어서 45%가 올랐는데 그게 5천억 달러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마존, 알파벳과 비슷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존이 생긴 지가 몇십 년이고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가 생긴 지가 몇십 년입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따라잡게 생겼거든요. 테크업계에서 현재 3번째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때는 그 가치가 합리적인 거야. 거품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그 전문가들도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한국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식이 엔비디아와 뭐 테슬라 이런 거잖아요. 티무도 그렇고 아마존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익 예상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2월 21일 날 이제 수익 같은 것이 발표가 되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수익 예상도 주식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하면은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 이 기술 분야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신기술은 나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죠. 선두주자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게 일반인에게 적용이 되고 또 상품화돼서 그 상품을 팔아서 돈을 내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그 불편한 조금 불안정한 기간이 있는 것도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되면은 뭔가가 끝까지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수익률이 뭐 10% 아래로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그 인공지능 컴퓨팅의 핵심에 있는 이런 많은 회사들은 결국은 약간의 부침이 있어도 당분간은 굉장히 그 경쟁은 치열하겠죠. 서로 경쟁은 치열해도 험난한 시기가 있어도 다른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현재는 뭐 AI 그 컴퓨팅 그 기간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런 회사는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의 길을 가로막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기본 정도. 그래서 엔비디아도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좀 내려갔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가고 기술주가 또 뭐 지난해 좀 어렵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푸틴과 터커 칼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러시아는 허용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어제 터커 칼슨이 했는데 참 미국적이다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놓고 결국은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을 하는 그 적국의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제 그걸 이제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막 환대받고 러시아 레스토랑도 다니고 뭐 극장에 가서 공연도 보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하여 인터뷰 자체도 러시안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2시간을 통틀어서 다 터커 칼슨은 러시안 모르죠. 뭐 러시아 역사도 잘 모를걸요. 그런데 터커 칼슨은 상관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돼요. 북한에 대해서 북자도 모르면서 북한 자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갔었으니까요. 그 남북 군사분계선 그쪽으로요. 그래서 이 인터뷰 자체도 푸틴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를 했다는 건데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거 러시아 거야 하고 미국이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끝내지 않는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그 터커 칼슨이 막 강의를 막 러시아 역사를 몇십 분을 강의하는데 푸틴이 터커 칼슨에게 터커 칼슨 한마디도 못하고 네네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스파이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둬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답은 안 했지만 아주 노토리어스한 러시아가 원하는 사람과 교환할 뜻은 있다.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30초만 제가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말하죠 하더니 30분을 얘기를 하고 그 역사를 말한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했고 칼슨은 대부분 이제 뭐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네 하고 푸틴은 노련하잖아요. 강의하다가 조크하다가 막 으르렁거리고 인터뷰 호스트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듣고 웃고 뭐 동의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쯤에서 끝낼까요? 하니까 터커 칼슨이 Thank you, Mr. President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은 이거 표현의 자유의 승리다. 내가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이런 것을 내가 블라디미르 푸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너무 몰라. 푸틴의 말을 들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클렘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다. 그리고 BBC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를 너무 잘 알고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자들이 푸틴에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왜 터커 칼슨을 선택을 하나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푸틴을 좋아하는 터커 칼슨이기 때문에 선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누구는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짓말 모험을 앵무새처럼 퍼뜨리는 아주 푸틴에게는 유용한 쓸모 있는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터커 칼슨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터커 칼슨이 역시 훌륭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내일 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